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는 성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한번 소개해 주시죠. 헬마우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경빈이라고 합니다. 임경빈이십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헬마우스예요? 이게 이제 좀 사연이 있는데, 네. 원래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부터 친구들이 연애 상담을 좀 요청하거나 이럴 때 너무 좀 독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이제 마음의 상처 쪽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제 지옥주댕이다. 예전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네. 2019년에 네. 유튜브 세계에 너무 이제 가짜 뉴스를 유포시키는 그런 뭐 이상한 계정들이 많이 생기고 네, 뭐 네, 윤서인이라든지 뭐 네, 네, 성재준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이제 가짜 뉴스 유튜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걸 좀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네. 지옥의 주댕이로 이제 맛을 보여주겠다. 이런 컨셉으로 유튜브 활동을 했었죠. 그게 그때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이제 타겟은 뭐 진보 보수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때도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성주의 관련된 뭐 학자나 이런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는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수준 미달에, 함량 미달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 많이 내고 했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선거구제 관련해 가지고 네. 굉장히 좀 타겟이 됐는데 이제 저는 이게 전공자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지금 이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이런 선거구제는 우리가 내각제로 간다 이 이야기에 내가 굉장히 발끈한 거야. 그거는 무슨 상관이냐? 아무 관계 없거든. 아무 관계 없거든. 네. 내각제는 대한민국에서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사실은 제로죠. 국민투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가 다 내각제를 싫어하고. 그렇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내각제 파동이 몇 번 있었어요.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 세 명이 합당해서 민주당 만들었을 때 내각제 합의 각서를 썼단 말이야. 3당 합당했을 때. 네, 근데 YS가 그걸 깼어요. 그렇죠. 깬 이유가 뭐냐? 국민들이 내각제 싫어하는 걸 아는 거야. 그렇죠. DJP 연합 때도 그렇죠. 내각제 하겠다고 했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도 깼잖아요. 그렇죠. 그 왜냐면은 국민들이 내각제 싫어한다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내각제 될 일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제 일부 이 유튜버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이야기만 나오면 이게 내각제 뭐다. 내각제로 간다. 내각제 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각제 불가능해요. 근데 이제 사실 중대선거구제 말씀하셔서 그렇지만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뭔가 이제 아젠다가 많이 던져지고 그러면 그거에 이제 야당이나 아니면 여당이나 막 따라가는 쪽에 어떤 구도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어요. 네. 윤석열이 뭐 굉장히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아무 생각 없이 했대요.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방송 나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대통령은 일종의 이제 월요일 아침 조회 시간에 계저 부장님 모드다. 그 뭐냐면 부장님들이 원래 이제 심심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뭉개고 있으면서 월급만 따박따박 받아가는 이제 계저씨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장님이 하필 그 주말에 자기계발서 같은 거에 하나 꽂혀가지고 뭘 봤어. 그러고 나서 자기가 거기 너무 꽂혀가지고 아침에 와서 월요일 아침에 와서 자 우리 부서는 이번 주부터 자기계발서 시크릿 법칙에 입각해서 간다. 이런 건 약간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어디 꽂히면 야 우리 중대선거구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냥 던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뭐 여당도 얘기하고 야당도 얘기하고 저희 같은 이제 평론가들도 얘기하고 이래가지고 그렇죠. 마치 뭔가 이게 공론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맞아요. 일으키는. 사실 중대선거구제는 여야가 같이 지난 대선 때 이야기를 다 했어요. 했는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중대가 되면은 내가 퇴임 후에 안전할 거다. 그렇죠. 중대가 되면 절대 다수당이 안 생기거든. 그리고 검찰당이 무조건 일정 부분은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일정 부분 본인이 한 검찰 한 5, 60명 집어넣고 국민의힘이 한 100석만 넘어도 내가 이제 퇴임 후에 안전판이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은 할 거예요. 그 정도 구상을 갖고 있다. 이게 뭐 통합의 정치라든가 지역주의 타파라든가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분이 아니에요. 통합의 정치할 것 같으면 당장 야당 대표하고 뭐 영수회담도 하고 협치해야 되겠죠. 그런 거 안 하면서 던졌기 때문에 실제로 뭐 진정성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치부 기자들은 그걸 의심하더라고요. 저게 본인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뒤에서 그런 종류의 협잡을 잘하는 캐릭터들이 몇 지금 깔려 있는데 미스터 김. 이를테면 이제 미스터 김, 김한길 선수가 하나 있고 근데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오히려 김한길도 이제 늙어가지고 그 정도 협잡은 아마도 그 밑에 단계 최재천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종류의 분들은 중대선거구제가 열려야 다시 이제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협잡을 시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평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협잡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나마 그 정도면은 정치 기획이에요. 그렇죠. 정치 기획이 정치적인 기획이죠. 기획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서 이게 의도가 뭐냐를 따지는 걸 우리가 비평의 소재로 삼을 그렇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정치도 아니고 네네. 무속인 경우에 네. 그냥 일종의 그냥 신앙의 영역에 있는 경우에 네. 이거는 이제 전통 종교에 가까운 경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비평을 해야 되느냐 네. 사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통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민속 종교라고 민속 종교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제 종교학의 영역도 아니고 이제 민속학의 영역에 있는 경우 네. 이거는 굉장히 좀 시사 비평가로서 이제 비평하기 좀 까다로워지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 대선 때부터 그런 민속학의 영역에 있는 거를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왕자 색으로 나와서 직접적으로 보여준 적이 있고 그 뒤로 이제 소위 이제 천공 논란이 지금 집권 2년 차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는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하나 제가 오리지널리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천공 이슈가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저는 이제 그 전에 팟캐스트 채널에 이제 나갔을 때 그거는 2021년께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1년 연말 2022년 초 그러니까 대선 있었던 해니까 이제 2021년 초죠. 그때 한 팟캐스트 방송 나가서 얘기했었는데 왜냐면 본격적으로 주요 매체에서 다루지 않던 시절부터 뭐 최구식 그 전 조선일보 기자 그분이 나가서 차린 그 조그만 그 언론사에서 최구식의 언론인가 뭐 거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천공 인터뷰를 처음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천공이라는 사람이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이제 2020년도인가 21년도인가 이제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하기 전입니다. 그 시점부터 이미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멘토 역할을 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살짝 화제가 됐었는데 그걸 캐치업해가지고 그때 천공의 유튜브 채널을 발굴해서 그 중에서 이제 몇 개 좀 주목할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주는 방송을 제가 했었어요. 그럼 천공은 저 유튜버를 한 게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제가 뭐 기억하기로는 한 2012년쯤인데 오래됐네요. 굉장히 유튜브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활용한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하던 시점에도 이미 동영상 업로드 개수가 12,000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냥 계속 자기가 하는 말들을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아주 잘게 잘라서 계속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그때도 이미 그 구독자 수가 9만 명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상당히 좀 안정화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 운영자였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럼 또 하나 질문이. 네. 천공이 이제 나이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요. 네네네. 뭐 한 몇 살 정도 되는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인물 자체가 워낙에 뭐랄까요, 이제 베일에 쌓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표현상으로 보면은 뭐 솔직히 말하면 별 커리어가 없는 거죠. 별 커리어가 그러니까 없다. 주목할 만한 이력이 없다 보니까 자기도 어디 가서 내세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추측들만 난무하는 건데 뭐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다느니 아니면 지난번에 이제 MBC 스트레이트에서 그 제자였던 사람을 이제 취재한 결과로 보면은 글을 못 읽는다. 아니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한글을 읽고 쓸 줄을 몰라서 본인이 이제 받아 써준 게 이제 책으로 나오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구술을 하면 그걸 이제 옮겨 써가지고 책으로 내준다. 그 한글을 못 읽고 구술을 해서 책으로 낸다 그러니까 뭔가 좀 신통력 있어 보이는 느낌이야. 오히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정도까지 생각은 잘 안 하고 왜냐면 그 사람이 실제로 그 강의하는 영상을 좀 긴 걸 들어보면 주로 이제 언론에 소개되는 거는 이제 짧게 잘라진 부분만 소개가 되기 때문에 잘 인식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이슈가 있었을 때는 신문에서 본 내용들을 굉장히 좀 정교하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놀랐어요. 이를테면 이런 식의 그 사이비들은 백신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이렇게 배격하고 음모론 설파하고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때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런 종류의 유튜브를 하는 사람 중에서는
특이하게 백신 꼭 맞아라. 백신을 맞아야 면역 형성에 도움이 되고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면역 집단 면역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막 쫙 설명을 하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는 얘기는 아니고 아마 뭐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이런 신문에 나온 얘기를 거의 옮기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에는 나름대로는 강의를 위해서 뭔가 언론 공부를 좀 하는 것 같다. 읽고 나서 말하는 느낌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사실관계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섞여야 사기칠 때도 좀 이렇게 신빙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런 정도 팩트 정리는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받았거든요. 일설에는 뭐 물론 소문입니다만 천공이 여론조사를 늘 이렇게 본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여론조사.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고집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일반 여론하고 이제 비껴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천공의 인터넷 그 동영상 강의를 쭉 보시면 그때그때 시류에 맞춰서 말해요. 아주 전형적으로 잘 뭐랄까요, 이제 사람 잘 모으는 사이비들 있잖아요. 잘 모으는 사이비들이 너무 고집이 세지도 않거든요. 보통 그런 사이비들이 대중의 입맛에 맞춰서 자기 얘기를 포장합니다. 그게 이제 포퓰리즘의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게 마치 자기가 먼저 얘기하는 것처럼 선수 치는 거. 이거 잘하는 게 이제 사이비 교주들의 이제 특징인데 그 특징이 있어요. 유명한 점집에 가면은 그 줄 서서 기다리잖아요. 앉아서 기다리는데 거기에 흔히 하는 이제 뭐라고 하죠? 뻐꾸기들이 있는 거야. 거기서 이제 듣고는 앞에서 얘기 미리 다 듣잖아요. 다 듣고 이제 뒤로 싹 가서 뭐 도사한테 이야기 싹 해주면은 도사가 다 아는 척하는 거죠. 그렇죠. 너 이거 걱정돼서 왔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같이. 굉장히 저는 그래서 여론에 민감한 종류의 사입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논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한 10년 동안 그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 국면 때는 또 박근혜 뭐라고 해. 그랬다가 청와대 자기가 가봤는데 청와대 개방이 이제 많이 됐었잖아요. 저 문재인 대통령 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해서 쭉 청와대 개방 이력이 있어 왔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초기에 청와대 개방을 자기 그 소위 신도들이랑 같이 갔다 온 다음에 뭐 내가 청와대 갔는데 엄청 좋더라.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청와대에 가보니까 이게 우리 거라는 게 느껴진다. 이거 국민들 거라는 게 느껴진다. 여러분도 꼭 가봐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그래놓고 또 옮기라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딱 시류에 맞춰서 그때그때 듣는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수가 좋아할 것 같은 얘기들.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소위 이제 보수 지지층 단위에 먹힐 만한 얘기들을 자기가 잘 고민해서 거기에 입맞춤으로 이제 맞춰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고 할 때 사주 명리나 이 풍수지리 보는 사람들을 좀 만났어요. 만나봤는데 용산도 풍수지리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이제 본인이 여러 번 했었죠.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이 뭐 용의 머리가 뭐 한강 물로 들어가는 형상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 법이 용산으로 와야 용산이라는 이 지세가 가장 좀 가치 있게 빛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2018년 강연 때인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옮겨갈 때도 결국 이 얘기 듣고 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그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었던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 좀 있는 거죠. 용산이 이제 이모군란 때 청나라가 와서 이제 점령을 해가지고 청나라 있다가 일본 있다가 미국 있다가 이렇게 이제 된 건데 특히 그 대국 큰 나라들이 선호하는 그런 풍수지리래요. 이제 돌출해서 튀어나와 있고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죠. 강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굉장히 그게 사실은 이제 방어에도 유리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서구권에 성을 지을 때 주로 그런 지형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래야 이제 삼면이 다 이제 물로 둘러싸여서 해자만 딱 파면 통제하기가 좀 쉬운 지형이 되니까. 그 노만슈타인성, 그다음에 그 영국의 런던 성 있잖아요. 옛날 성. 다 튀어나온 전부 다 이제 딱 튀어나온 요새처럼 군사기지화하기 좋은 군사기지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넓은 평지가 이제 군데군데 좀 잘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런 지형이라서 그러니까 지형 자체도 이제 요새화하기 좋은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풍수상으로도 이제 좋은 지형이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있었어가지고 오죽했으면 이름 자체, 지명 자체가 이제 용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런 지형에 대해서는 뭐 풍수 지리상으로는 유명한 지형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이제 차용해가지고 이거 사실 독창적인 것도 아니에요. 뭐 남들 많이 얘기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방부가 사실은 이제 용산에 들어가 있는 것도 말씀하셨던 이제 기존의 그 강국들의 군대가 계속 주둔해왔던 흐름에서 이제 사실 있는 거라 뭐 그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 천공이 윤석열과 이렇게 오렌지 된 거는 언제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얘기로는 네. 이 검찰총장이 되기 직전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뭐 그만둘까 말까 뭐 이런 어떤 뭐 압박이 있고 이럴 때 그리고 박영수 특검에 들어가서 수사팀장으로 일할 때 이럴 때도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될 때 자기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당시에는 대통령이었으니까 박근혜가 박근혜를 수사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될 때 자기를 찾아왔길래 자기가 수사하라 했다는 거예요. 헐. 그리고 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코로나19 이제 국면에서 이제 신천지에 대한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그때는 이제 그렇습니다. 이재명 당시 이제 경기도지사가 뭐 신천지 이제 본사라 그래야 되나? 이제 뭐 본거지에 막 쳐들어가고 이랬을 때 그러면 압수수색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교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될 때 자기가 찾아왔길래 그렇게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 거부했지 않습니까? 오죽했으면 그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게 뭐 수사 지휘권까지 발동을 해야 될 정도로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안 됐는데 신천지 수사 안 됐는데 그것도 결국 내가 조언한 결과다. 근데 그게 실제로 공직자로서의 윤리라든가 이런 걸 위반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아니, 공직자가 무속에 의해 가지고 자기 업무를 하지 않는 걸로 판단을 했다 그러면은 상당히 문제가 되는 발언인데요. 그 이제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의견이나 조언을 직무유기잖아, 직무유기. 참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참조하는 어떤 참조 집단, 그러니까 고문단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문가 집단에 준하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수사 관련된 거를 정말 자문을 하고 싶으면 뭐 오래 이제 수사를 해왔던 뭐 검사 선배라든지 뭐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제 신천지 관련된 거 같은 경우 이제 팬데믹 상황이었으니까 의사들이나 뭐 이런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뭐 그 뒤에 이제 수사 상황을 결정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수용 허옇게 기른 점쟁이지 않습니까? 점쟁이한테 가서 이런 뭐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을 자문한다는 거는 그냥 전근대 사회로 돌아가겠다라는 거랑 똑같은 뭐 거라. 옛날에 이제 뭐 전쟁하러 가면 장수들은 점쟁이를 데리고 갑니다. 점을 쳐서 언제 진격하자. 뭐 또 이제 천문을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어떻겠으면 지금 요즘은 그래서 천공 보고 뭐 국사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국사. 뭐 고려 때 있었던 무슨 뭐 요승 무학대사라든지 아니면 요승 신돈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이제 국정농단을 했던 요승들인데 그 시대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삼한 시절에 마한 진한 변한 시절에 뭐 마한에서 이제 소도를 차려놓고 천군한테 가가지고 점괘를 묻고 전쟁을 할지 말지 누구를 뭐 재상을 줄지 말지 이런 거 결정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소위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고시를 패스한 어떻게 보면 엘리트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천공 이야기를 믿을 정도면은 뭔가 천공 이야기를 듣고 성과가 났으니까 계속 들을 거 아니에요. 진짜 믿을 수 있는 한우. 한우 거세우의 최고 풍미와 육질. 높은 산 깊은 골. 청정 자연에서 자란 천혜의 선물. 셀럽이 맛으로 검증한 뒤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소중한 분을 위한 귀한 선물. 명절 특별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맛있고 좋은 한우. 근데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잘 됐잖아요. 자, 박근혜 수사라고 해서 스타가 됐고 그리고 신천지 그 압수수색하지 말고 추미애랑 대립각 세우라고 해서 결국 뭐 추윤대전 해가지고 더 스타가 됐고 보수의 총화가 됐고 신천지가 이 국민의힘 경선에 뭐 참여했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박스떼기로 당원 가입을 했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조직이 동원돼 가지고 경선에서 마지막에 당원 투표로 승리하는 데 있어서 공헌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 신천지 이야기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변희재 대표입니까? 접니다. 아, 그 당시에 그때 좀 듣는 게 있으셨나 봐요. 그 당시에 그 이제 민주당 경선 때 마지막에 갑자기 서울 경기에서 뒤집어졌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신천지 의혹을 제가 이제 최초로 제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지역에서 경선하거나 이러면 신천지 사람들이 다 찾아옵니다. 실제로? 신천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제안을 하는 거죠. 제안을 합니다. 네. 아. 그런 경우를 제가 몇 군데에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신천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네 이만희 교주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무릎 꿇리고 네네. 구속하고 이런 게 문재인 정부고 네네. 그때 그 선봉에 서 있었던 게 이재명 후보였기 때문에 네네. 더 원한에 사무쳤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17년 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을 할 때 그때 뭐 안희정 뭐 후보 뭐 이재명 후보 문재인 후보 이렇게 겨룰 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는 세가 너무 작고 성남시장밖에 안 해본 시점이었고 세가 작고 말하자면 이제 자금이 좀 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좀 도움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때 그래서 이제 캠프에서 회의하면 동네에서 좀 힘 좀 쓴다는 분들 이제 오잖아요. 네네. 돈 깨나 좀 있다는 사람들 네네. 와가지고 내가 좀 밀어줄 테니까 근데 보통 그럴 때 요구하는 게 이제 독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내가 좀 밀어줄 테니까 무슨 나랑 좀 독대 좀 해주세요. 그때 이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제 그 후배의 말에 따르면 호피무늬 자켓을 입은 여성분이었대요. 성남 지역에서 신천지 돈 좀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 돈 좀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 내가 얼마 후원할 테니까 후보님 저하고 독대 좀 하시죠 했는데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에 꺼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참모들 말고는 독대 같은 거 안 한다. 가시라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이렇게 끊는 캐릭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성남 시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어떤 정책 소신인 건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먹히는 사람인 거잖아요. 신천지 입장에서는 로비나 그런 제안이 안 먹히는 캐릭터인 거고 저쪽은 뭐 옳다거나 얼씨구나 하는 때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스타일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한 20년 지났으니까 실토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노무현 정부 때 모 대통령 진짜 정말 절친인 분이 출마를 했어요. 제가 거기 선거를 도와주러 내려갔어요. 거기가 이제 무슨 이상한 종교 본산이 있는데요. 거기 가서 입교도 했잖아요. 입교. 필요하면 정치인이 뭐 필요하면 신천지는 아니죠? 신천지 아니었어요. 신천지는 아니죠. 진짜 우리나라 이제 토속 종교인데 네네네. 좀 큰 종파예요. 원불교입니까? 원불교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종파인데 새벽에 가가지고 입교해서 입교. 정치인이 간절하면 제가 출마한 거 아니고 제 선배님이 출마하셨는데 그럴 수 있죠. 제가 입교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서울 민주당 지난 대선 경선 때 서울 경선에 이상하게 나오자마자 제가 3군데 정도로 의심을 했어요. 전주에 그 본부를 두고 있는 또 종교단체가 하나 있어요. 아는 분은 아실 거예요. 거기 그다음 제가 입교했다는데 거기 그다음에 신천지 3군데를 제가 찍어가지고 아는 분들 통해가지고 좀 탐문을 해봤죠. 취재를 좀 하셨군요. 탐문을 좀 해봤죠. 사실 이제 그런 데가 어떻게 보면 경선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죠. 본선에서는 이분들이 뭐 큰 영향을 못 미쳐요. 한 맞아요. 신도가 한 뭐 10만 명 된다고 하더라도 그쵸. 그런데 경선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박스 떼기로 당원 가입을 쫙 해가지고 한 번에 표 몰아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 결과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거를 이제 지난 그렇죠. 이게 근데 그 법률적으로 경선 방해 행위가 되기가 어려워요. 뭐 자발적으로 한 건데 뭐 어떻게 해? 그렇죠. 강요해가지고 뭐 한 건 아니라고 그렇죠. 얘기를 할 테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이제 대표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를 하잖아요. 네. 공화당 같은 경우에 한국에 이제 뭐 침례교라든가 이제 뭐 복음교회 같은 이 보수 교회들이 공화당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밀어주거든. 그렇죠. 티파티 같은 거 당연시 돼 있거든. 티파티도 해가지고 돈도 모아주고 이렇게 당연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참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아마 이 한국의 정당이 이 오픈되면서 국민들에게 오픈되면서 좀 정당 체제가 허약하잖아요. 네, 그렇죠. 허약한 상황에서 그런 집단들에 휘둘릴 가능성은 늘 저는 존재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러면 정치인이 더더욱 자기 심지가 이제 곧아서 이제 그런 사람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결정적일 때는 자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처럼 쓰라 그런다고 손바닥에 왕자 써가지고 나와서 대선 토론에서 막 손바닥 보이게 막 이게 그리고 대통령 되는데 뭐 아니. 그게 너무 좀 좌절스러운 거예요.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YS라든지 뭐 DJ라든지 이런 분들도 다 필요할 때는 종교 지도자를 만나고 접촉하고 얘기 듣고 필요한 민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무슨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 뭐 그 사람들 만나가지고 그 얘기대로 한다 이걸 상상하기는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정치하다 보면은 종교계를 많이 만나거든요. 해보면 이제 교회는 자기 교회 다녀야지 이제 좀 도와줄까 말까 뭐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고 카톨릭은 이제 카톨릭 같은 신자면은
조금 호의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있는 것 같고 불교는 늘 좋은 말 해주는데 표로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니까 천공이라는 인물이 실제로 대통령 부부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뭐 보도라든지 뭐 야당에서 이제 그 조사나 뭐 이런 걸 해서 밝혀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자, 의혹이 나온 거 그럼 한번 이야기 쭉 한번 해보시죠. 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용산으로 이제 대통령실을 옮길 때 네. 영향을 미쳤느냐 안 미쳤느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쟁점이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이 조문을 갔을 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조문을 갔을 때도 직접적으로 조문을 안 하고 그냥 이게 이제 장례식에만 참석하는 대로 이제 가름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가지고도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자, 우리 여기서 이제 네. 우리가 모르는 서양의 이제 장례식은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면대면 하잖아요. 그렇죠. 직접 보고 이제 조문하는 건데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문화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네.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제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걸 보시면 관에 안치한 상태에서 그렇죠. 관 뚜껑이 절반이 열리게 돼 있어요. 네네네. 애초에 그 관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 서구권에서는 왜냐하면 관의 뚜껑 절반을 열어서 얼굴이 보이게 안치를 하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 관 앞에서 이제 그 묵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상주하고 만나서 이제 위로를 건네고 이 과정이 다 장례 절차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저기 조지 부시가 아버지 부시 돌아가셨을 때 네. 아버님 이렇게 오는 조문객들한테 아버님 그 뭐 계속 농담을 하잖아.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떠나 보낸다라는 과정이 우리하고는 약간 문화가 다른 건데 우리는 관에 안치한 뭐 수의를 입힌 상태로 그분을 병풍 뒤에 모시잖아요. 그리고 고가잖아. 아이고, 그렇죠. 아이고 고를 하는데 직접 보지 않는 거죠. 네네네. 이제 그게 우리의 장례 문화인데 거기는 직접 뵙고 인사를 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거를 일단 대통령이 건너뛰어 버렸고 네,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제로 뭐 늦어가지고 못 갔다 그러면은 이해가 가는데 시간이 있었는데도 안 갔다. 심지어 애초에 성남공항에서 비행기를 띄울 때도 예. 원래 시간대로 7시 때에 출발을 했으면 문제없이 도착이 가능한데 늦춰가지고 2시간 뒤에 출발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비행기가 안 그래도 돌아가야 되는데 네. 제 시간에 도착할 가능성이 없다. 애초에 이걸 알고 일부러 늦게 띄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논란이 자, 많았었고. 그러면은 다시 돌아갈게요.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는데 천공의 영향이 있었다. 라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법적으로 따지기는 쉽진 않아요. 법적으로 따지기 쉽지 않다. 법적으로 따지려면은 이게 이제 풍수지리의 영역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말 때문이다라는 걸 입증하는 게 또 간단하지 않은 문제고. 입증하기 어렵죠. 네. 뭐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 대통령이 하자고 그러면 하는 건데 네. 당선인이니까 하자고 하면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참모들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중간에 끼니까 없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으니까 이 과정을 거친 결과지 이 말 듣고 그대로 한 건 아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제기했던 천공이 국방부까지 들어와서 거기 먼저 보고 난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안했다. 네.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사실은 대통령을 법적으로 소추하거나 이러기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 과정이 다 보고서로 있기 때문에 네네네. 그게 다 천공의 말만 듣고 그랬다라고 우리는 심증은 있지만 그걸 이제 전부 부정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다만 이건 국정농단이잖아요. 네, 근데 국정농단이라는 건 단순하게 법리적으로 형사법상 뭐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점쟁이 말을 듣고 네, 네. 그런 중대사를 결정하느냐라는 맥락만 있으면 네. 국민들 입장에서 저건 국정농단이야라고 규정이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박근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는 뭐 뇌물죄나 제3자 뇌물죄나 뭐 이런 어떤 형사법적인 처벌을 받지만 그거랑은 별개로 최순실이라는 사인이 아무 무자격자가 국정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이랬던 것들이 드러난 거. 뭐 연설문 고친 게 실제로는 정호성 비서관이 국가 기밀을 노출시킨 거지만 그 유출한 거지만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 국가 기밀 유출죄가 아니라 왜 무자격자가 함부로 국정에 개입해가지고 대통령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연설문을 읊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국정농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대목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법률적인 형사법적인 문제가 있어야지만이 대통령이라든가 장관에 대해서 탄핵 절차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이 가지는 철학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국가를 책임져야 되는 건데 사인이 개입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가치의 문제로서 탄핵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래서 잘 보시면 박근혜 탄핵 관련해서도 소위 이제 저쪽에서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 뭐 뇌물 한 푼 받은 게 있느냐, 직접적으로 무슨 취한 게 있느냐. 아 그거는 형사법적인 사안으로 따로 따지시고요. 예. 홍준표 대표가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뭐 받아먹은 게 있느냐 했는데 실제로는 일단 받아먹은 게 있다고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고 그거랑 별개로 설사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탄핵이라는 거는 정치 재판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규정상으로도 그 헌법재판소의 역할 중에 그런 게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꼭 형사법적으로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직을 그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행사한다. 그거는 헌법 위반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헌법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거는 법률에 의해서 통치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내가 몇 번 들어봤더니 실제로 작동을 하고 효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나는 국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천공 같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 결정하겠어. 이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건 헌법에 의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천공을 이렇게 제어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고발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천공과 윤석열 부부의 명확한 관계를 보도를 통해서 입증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네네. 추측을 하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는 건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 추측이 자꾸 확정적으로 심증이 굳어지게 만드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그래서 되는데 천공이 안 나와야 돼 언론에. 조치를 안 취하는 거예요. 네, 조치를 왜 안 취하죠? 예를 들면 뭐 다른 종류의 법사 있죠. 건진법사. 네, 네. 건진법사 같은 경우는 심지어 캠프에 들어와 가지고 자기 역할하다 걸렸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뒤로는 일종의 이제 퇴출을 당했습니다. 퇴출을 당했지. 그래서 이제 전면에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네, 네. 직접적으로 활동 못하고 그리고 집권 초기에도 뭐 인사 개입한다는 논란이 살짝 있으니까 바로 때려가지고 그 뒤로 또 없어졌거든요. 네, 네. 근데 왜 건진법사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조치가 직간접적으로 취해지는데 천공에 대해서는 왜 그런 조치가 안 취해지느냐? 네. 그럼 얘가 더 센 거 아니야? 얘는 진짜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할 말 못 할 말 다 한 거 아니야? 이런 의심들을 지금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국정농단의 과정이죠. 왜 못 건드리는 사람이 생겨요?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취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직접적인 언급이 최소한 나와줘야 되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난 대선 때도 그게 안 됐습니다. 그때 뭐냐면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분이 원래 천공 이야기를 바로 했죠. 그런 캐릭터가 아닌데 예, 예. 직접적으로 천공 얘기를 하면서 점쟁이고 사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토론 끝나고 가서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냐. 천공 그 사람 뭐 동영상 한번 보시라고. 사입이 뭐 그런 거 아니다. 아니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뭐하러 그런 변명을 합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게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뭐 떠돌아다니는 소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만 대통령보다 높은 사람이다 천공이.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대통령을 실제로 사실상 지배하는 멘토이거나 아니면 대통령 부부의 약점을 알고 있거나 뒤로 나가면 큰일 나는 약점을 뭔가 알고 있거나 그러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떠들고 다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물론 이제 원래는 정치권이든 어디든지 간에 보통 진짜 실세는 저렇게까지 나대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안 그래요. 최순실도 안 보였어요, 사실. 아예 안 보이잖아요. 아예 안 보였죠. 아는 사람만 알고. 예, 예. 그리고 이제 뒤에서 뒷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진짜 힘인 건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천공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높게 취급 안 했어요. 네, 네.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진짜 실세들은 저렇게 나대질 않거든요. 앞으로 나서서 나대면 오히려 영향력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너무 잘 보이니까 네.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말이 안 먹혀요. 저렇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약해지는 법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뒤에 숨어있는 이제 건진법사 같은 애들이 더 센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너무 못 건드리니까. 그렇지. 너무 아무 조치가 안 되니까. 아니 MBC 스트레이트에서 나서가지고 네. 조회수 100만이 나올 정도로 조지는데 네, 네. 그 막 저 사람 사실은 간통범이었다 뭐 이런 거 막 다 나오고 신빙성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다 사입이다라는 거를 저 판결문을 통해서 막 직접적으로 보도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도 왜 대통령실에서 조치가 취해지지 않나. 한편 이런 생각은 안 해보세요? 천공을 찾아가서 네. 좋은 이야기를 많이 가르쳐가지고 천공을 통해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좀 정치를 잘하게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아 이게 인형술사를 그냥 우리 편을 만들어서 그렇죠. 인형술사가 이제 잘 조정하도록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그렇죠. 이제 뭐 북한 문제도 이제 평화 협력으로 가도록 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도 이 민생과 그다음에 글로벌 이 혁신 성장이 같이 가도록 네네. 하고 이런 걸 천공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어차피 못 바꿀 거면 차라리 그냥 잘해보자. 그건 국정농단의 농단 아닙니까?
자, 마지막으로 자, 네. 그러면은 이 천공에 대해서 어떻게 이 대응을 해야 됩니까? 사실 이 사안은 우리나라의 검은 보물 전통 재래 흑돼지. 한 번 맛을 본 사람이라면 다른 돼지고기를 못 먹을 정도로 맛이 뛰어난 전통 흑돼지. 2015년 우리 땅 흑돼지 복원에 성공해 피그 패밀리의 우리 흑돈 출시. 국민의 건강을 위해 전통의 맛을 담고 있는 무항생제로 자란 우리 흑돈이 스픽스에서 지혜로운 소비자를 만납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드리는 특별한 선물, 우리 흑돈. 셀럽이 검증하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우리 흑돈 선물 세트, 스픽스몰에서 확인해보세요. 박진영 그 부대변인 말씀하신 게 저는 정론이라고 봐요. 이게 일종의 국정농단인데 일종을 뗄 수 있게 야당에서 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만 이 작동 원리만 명확하게 밝혀지면 그게 결국은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길이 된다. 박근혜 국정농단을 안민석 의원이 터뜨리는데 최순실을 3년을 따라다녀요. 아, 야당 의원은 원래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안민석 의원 방에 가면은 온 사방의 벽에다가 최순실 관련되는 사건들과 인맥 관계들을 도면처럼 그려놨어. 아, 그래요. 그리고 네. 문화체육관광인가 질문을 네. 하는데 네. 모든 의원들이 왜 그런 질문해? 이런 이야기까지 들어가면서 네, 3년 동안 추측해서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런 집요함이 지금 야당 의원들한테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러니까 스트레이트에서 이제 슬쩍 노출이 됐지만 인간관계들의 연결선이 좀 있거든요. 네. 뭐 소위 이제 자기네끼리는 인공이라고 부르는 그 신모 씨, 천지인. 그 여자분, 네. 이제 간통의 상대였던 사람, 네. 지금은 뭐 유일한 수제자라고 이제 불리는 그분. 그런 사람들을 몇 명만 조금 더 잘 찾아내서 그리고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그랬지만 원래 같은 편이었다가 배신한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원래 내부 고발자가 중요해요. 박근혜 그러니까. 국정농단 때도 고영태, 노승일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해줬거든요. 역할을 했었죠. 네, 중요한 그러니까 역할을 말하자면 했거든요. 그 소문이나 어떤 그 의심 단계에 있던 것들을 팩트로 확정하는 데 있어서는 내부 고발자를 얼마나 찾아내서 우리 편으로 만드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도 결국 이제 그 인공 말고 그 여자분 말고 배신해서 이제 나와 있는 분, 뭐 직원 그분 있더라고요. 네네. 지금 이제 스님하고 있는 분. 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잘 설득해서 이제 실체를 조금 더 벗겨낸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아직 그 종교단체 안에 들어가 있지만 조금 긁어내면 나올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최근 자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을 조금 더 확보하면 이를테면 대통령 부부가 뭐 얼마 전에 찾아갔다든지 그 동선을 좀 확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의심 단계로 돼 있는 거 이를테면 뭐 조문에 대해서 천공이 얘기를 했더니 조금 있다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안 가더라. 이 연결관계를 확정적으로 밝혀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이게 형사법적으로 소추가 안 되더라도 네네. 봐라 이거. 대통령이 저런 점쟁이 집에 찾아다니면서 국정을 의논하고 그걸 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이런 조치들을 취했다. 이게 지금 민주공화국의 이 국정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건 헌법 위반이다. 탄핵해야 된다.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이제 야당 의원들이 해줘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그 헬마우스님 모시고 우리 천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 임경빈 작가가 한 이야기들을 국회의원들이 좀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 말씀을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